오늘 0시를 기점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엔 직접 보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선거 첫날의 분위기를 보고 앞으로 2주 뒤에 꾸려질 20대 국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투표의 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치학 박사이신 이용마 박사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첫날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부터 보고 가려고 합니다. 노지민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노지민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후보들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부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출근길 인사를 끝으로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떠났습니다. 안 후보의 유세 차량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안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유세에 더 힘을 쏟았는데요.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일정을 소화하는 등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10% 초반대로 아직 본게임에 발을 들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는 노원 지역에 출마한 더민주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가지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창화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친노, 운동권으로 규정한 드문 경우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황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빈 유세차만 돌아다니는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주민 접촉하면서 또 의견 들을 거 듣고 저희 이번에 공보물 공약집도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아마 그 공보물 받아보시면 뿌듯해하실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주신 말씀을 옆에 실명이랑 같이 병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상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황창화가 누구인지 알리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도 제일 좋고 또 다들 고향이라 그러는데 제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상계동에서.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순간에 저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오늘 이틀간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은 현역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연합과 탈당을 거듭하고 지역에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후보자들의 단골 유세 지역인 시장 상인들의 경우 안 후보에 대한 실망이 야권에 대한 염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2위인 이준석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야권 강세 지역이었던 노원병이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젊은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에게 실망하기는 했지만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민심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화장실도 없죠. 주차장도 없죠. 또 10,000원어치 물건 사러 왔다가 막 40,000원짜리 딱지 때문에 누가 오고 있어요, 여기. 안 오죠. 안 후보가 여기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안 후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 안 되잖아.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됐으면 이 동네를 위해서 일도 하고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잖아. 똑똑해. 박력 있고 사람 좋잖아. 일꾼을 뽑아야 돼. 일꾼을. 아무래도 새누리당 출신인 것도 있긴 있는데 그 후보에 대한 생각도 20, 30대들이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준석 후보는 지지하고 있지 않은 형태고요. 막 청년들을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노원병은 야권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나요? 네, 안철수 후보는 더민주를 향해서 정말로 단일화가 간절하다면 먼저 더민주 후보부터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요. 앞서 밝혀온 대로 독자 노선, 독자 생존을 강조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더민주 황창화 후보는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회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신다면 국민의당 후보 대신에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단일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당을 깨고 나가지 않았으면 출마하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죠. 국민을 무시하고 상대 당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한다면 두고두고 정권 교체의 해방꾼은 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빨리 인식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서울 노원병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자, 노 기자의 기사까지 봤는데요. 김용민 평론가님, 예. 안철수 의원의 발언 들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현 시점에서 야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아주 안 하겠다. 뭐 이대로 가서 야권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뭐 가도록 방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가와 그 어떤 전망의 부분인데, 항상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대세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는 양상을 띄워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6.4 지방선거, 2014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이 기초단체, 그러니까 시군구청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당과 자신이 만들려 했던 신당 새정치연합의 합당 명분이기도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는 것은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뢰의 정치에 금이 간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기초단체, 새누리당은 후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당 공천으로. 그렇죠. 거긴 1번이고. 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후보들은 기호가 통일되지 않아요. 뭐 그렇죠. 6번, 7번, 10번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의 어떤 그런 이 치솟는 분노가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수용하는 것은 굴욕이다. 최대한 버팀으로써 최대한 대결 구도를 만들므로써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 박사님, 예. 엊그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김종인 대표를 사장이라고 하면 누구야? 문재인 전 대표는 대주주다. 둘이 의견이 안 맞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고 김종인 대표는 얘기를 했고 예. 문재인 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첫째는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안철수 대표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야권 연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당대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직접 말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거듭 안철수 대표가 그 어떤 야권 연대를 위한 그 어떤 물꼬를 좀 터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당의 승인을 받아서.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모른 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임박해지고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적당히 또 뭉개면서 이게 넘어가 줄 수는 있을 텐데 본인 입으로 당대당 야권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핑계로서 김종인 지금 현재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발언에는요. 김종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좀 앙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만 빼고 그렇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들어오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대권이라든지 뭐 이런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이 감정적인 앙금 이게 굉장히 심하다. 이걸 또 한편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일부 분석에 보면 예. 만약에 야권 통합이 안 되고 여당은 1명, 그 다음에 야당은 많은 후보들 이렇게 붙게 되면 200석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200석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그런 불안함들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네. 만약 그렇게 해서 총선에 야권이 패배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 낙관 혹은 예, 뭐 예. 긍정적인 전망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야당은요 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어떤 그 민심, 성난 민심 아닙니까? 야권이 단일화 안 하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예.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는 예, 상황이 오는데 그렇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책임을 덮어쓴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당장 730 재보선 예. 2014년에 있었던 권은희 탓으로 다 돌리지 않습니까? 예. 초선 출마자. 또 2012년 총선 때는 또 누가 이렇게 총책임자였습니까? 막말을. 모 초선 출마자가 그렇죠.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양상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폭탄 돌리기 이런 문화가 있는 야당에서는 이거를 뒷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럼 안철수 대표가 네. 만약에 총선에 야권이 패배를 해도 예.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개별적인 후보 간 연대를 하도록 예. 모른 척 방관하는 예. 우리 이용마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들 개별적으로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결국 이런 식의 패권주의, 예. 친노 패권주의가 드러났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그 뭐 사실상 굴복하라, 항복하라 네, 네.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단일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아마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걸 또 잘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 개별 그렇죠. 후보들 간의 연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당에서 지원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안철수 대표에게 안 된다면 네 책임이다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프레임 싸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박사님, 그 물론 오늘 이제 사과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안철수 당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같은 당의 후보가 지금 이순석 후보가 거기서 뛰고 있는데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인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 새누리당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 이건 되게 오래된 예.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이제 뭐 민정당 시절부터 사실은 추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을 이제 실권을 장악한 뒤에 예. 정당을 다 해산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뒤에서 자기는 몰래 민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게 정당 창당을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일부러 야당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민한당 제1중대, 그때 국민당인가요? 그게 이제 제2중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전략들을 이미 그 전두환 정권부터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져서 1987년 대선 때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을 또 분리시키는 그 당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또 동원을 했고요. 이 방법의 연속선상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 야권이 분열되어야 무조건 자기들은 지금 저 충청의 자유선진당인가요? 거기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권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야권을 분리시키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속내를 막 다 드러내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표 용지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원래는 4월 4일 날 인쇄를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야권 연대가 만약에 되면 후보자 이름이 빠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3월 30일부터 어쨌든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나 야권 연대를 방해하거나 또 야권 연대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그러하지요. 이 통상은 9일 전에 인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5일, 14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간의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차를 허용하지 않고 바로 인쇄에 들어간다. 아니 미리 인쇄해서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됩니까? 뭐 인쇄가 뭐 인쇄 기술이 뭐 후퇴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뭐 명백한 선관위의 그 여당 돕기, 야당의 그 표결집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그 새누리당이 그 야권 분열을 도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국민의당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당이요. 새누리당이 그냥 한마디 던진 거지만 이거는 15대 총선 때, 96년에 있었던 15대 총선 때 기억나십니까? 원혜영, 박계동, 노무현 이런 분들이 출마했던 꼬마 민주당이 사실은 노태우 비자금 그 영수증을 들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과거사 정리 문제, 과거 청산, 560 청산의 어떤 무드를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이중대라는 낙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신한국당 이중대라는 낙인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그 96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꼬마 민주당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노무현 떨어졌고요. 뭐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패배를 한 상태고 결국 그 야당으로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이 당에다가 표를 줘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 희망이 있다. 이런 그 무드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97년 대선에서 이듬해 있었던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그 페이스북에 잠깐 올린 글은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이중대다. 이런 것들을 인중한 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뭐 사과하고 글 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글을 내려요 또.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에서 옥새파동을 희화화해서 만든 영상 보셨어요 혹시? 그 영상이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그랬고 새누리당에서 일부는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보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 새누리당과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멘탈리티가 좀 달라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내놨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김무성 대표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 김무성 대표가 옥새 파동을 일으킨 것 자체도 본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수도권에서 굉장한 이반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촉을 느꼈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래서 그런 행동을 단행했던 건데 이번에도 그 광고를 보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혹시 뭐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춤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 새누리당 내에서는 조동원 홍보본부장인가요? 사람 그렇죠. 그분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안타를 계속 색깔도 쳤습니다.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랬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믿고 가자 해서 간 것 같은데 글쎄요. 김영훈 PD는 PD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소구층이라고 하죠. 이런 광고를 받아들일, 소화할. 그 계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누리당 지지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그 옥새 파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유권자들일 텐데 새누리당 지지. 그 사람들이 저 광고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간의 옥새 파동과 관련해서 다 장난이었고 농담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지 그 어떤 그분들의 인식 수준 또 이런 그 광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건 야당 지지자들도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기획자라면 저기다가 이재만 씨도 끼워 넣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총체적인 웃음.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옥새 파동을 전면적인 희화화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저거는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뭐 영상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새누리당 지지층들에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평가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어제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구에 내려갔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관훈 클럽의 토론 끝나고 거기 내려갔는데 밖에서는 이재만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막 항의를 했어요.
뭐 거의 뭐 쌍욕도 하면서 물러가라 그러고 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네. 근데 올라가서는 최경환하고 또 포옹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무슨 김무성 대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건 사실 전부 다 계획된 저는 자기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네. 지금 어제였나요? 새누리당에서 공식 이제 선거운동 그 선언을 하면서 그 자기들은 모든 이제 계파 갈등이나 분열은 끝났다. 이제 하나다. 새로 출발한다.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여권 지지층의 어떤 이반 현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쌓아안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만 하면 일단 야권은 분열이 됐고 여권만 하나로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속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이제 분열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권의 분열은 없고 여당의 그 주장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만 계속 비춰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최경환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가 포옹을 하는 것도 사실 친박 대 비박 지금까지 엄청나게 서로 칼부림을 했던 상대잖아요. 일부러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 행위를 언론들 앞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동천에 탈락이 돼서 재밌는 현상은 점퍼 색깔이 똑같아요. 하얀색. 근데 웃기는 거는 서울 지역은 사실은 친이계들이 다 공천 학살이 돼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하고 또 대구 쪽에 가서는 이제 유승민 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계가 과연 협력해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무소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토양이 달라서 그 수도권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낙천자들이 서로 연대해야 할 고리가 과연 있을까? 과거에는 이 친박이 수도권 또 부산 경남 지역에 그 혼재해 있을 때 그때는 박근혜라는 어떤 결사의 그 매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유승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호도 아니고 또 MB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역구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역할들 또 위상들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지역구에 대한 자신의 비전들 이런 걸 갖고 개별적인 각계 전투로 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유승민계의 그 아마 활동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마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 그 유승민 그 의원의 그 따님이 얼굴이 공개가 돼가지고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이버 보니까 기동민 의원의 그 후보의 아들도 올라왔어요. 둘이 같이.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딸 사진이 공개되니까 그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장인어른 잘 선택하셨다. 뭐 그러질 않나. 그리고 친박 공천 학살, 비박 학살 대단히 잘못된 것을 이 사진을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그랬군요. 또 한 가지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경북 포항 쪽으로 가다가 대구에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부겸 의원의 그 의원을 만날 거냐 하는 게 이제 세간에 관심이 됐었는데 사실은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부겸 의원이 일부러 피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는 것이 본인이 거기서 선거운동 하는데 혹시나 방해나 아니면 방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셔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사실 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부겸 의원 말고 또 출마하신 분이 있죠. 대구에서. 홍일학. 그 홍일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구 경북에서요. 아무리 그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더민주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죠.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 그 전에 몇 번 출마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누적된 것들이 있고요. 홍일학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 홍일학 의원 시절에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그 대구 쪽에 자기 사무실에
이 더민주당 의원이라는 뭐 그런 것들을 티를 거의 안 낸대요. 그러니까 거의 무소속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득표 전략인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전에도 활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문재인 대표가 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암암리에 좀 하기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뭐 꼭 호남은 어때요? 그럼 꼭 호남도 그것 때문에 호남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오는 것에 대해서 호남에 있는 분들이 반길까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데 가시고 안 오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할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제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영남에서도 외면당하고 그렇죠. 호남에서도 배척당하는 문재인 대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다르거든요. 영남, 호남 다 합쳐서 이런 그 전통적인 정치 지지자들, 이를테면 어떤 지역 그리고 세대 간 고착된 지지층에게 있어서는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른바 젊은 층 그리고 정치 식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튀어있는 뭐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 논리적 정합성을 중시하는 이런 젊은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남에서 배척당한다, 영남에서 외면당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 보면은 조직, 전통적인 어떤 정치 행태에 길들여진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타나니까 뭐 그런 데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얼마나 망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SNS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뭐 압도적이죠, 사실은 현재 지지를 받는 걸로 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총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활동을 한다라면 뭐 구애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총선이잖아요. 자기 선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상이 지금 상당히 야권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배재정 후보가 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죠. 2등, 3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제원 후보인가요? 그렇죠. 무소속으로 지금 거의 뭐 40%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 추세가 이제 지속된다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겨우 500명까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총선으로 갈수록 대선은 좀 달라요. 대선은 이 그 선거구 자체가 하나잖아요, 전국. 그런데 총선은 이게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좀 하여튼 낮습니다. 그 점은 대선하고 비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 이상일 새누리당, 표창원 더민주, 김종희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디로 이사 가면은 그 전적이 또 남아 있으면 이거는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랬거든요. 지방선거와 총선 때는 맥을 못 추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저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에서 아마 거기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어떤 유권자가 몇 살이어서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정도는 이미 이 판을 다 읽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고요. 정권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걸 보면서 지금 불리하구나 유리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북풍을 다시 일으키려고 KBS 보니까 평균 6곡지 정도 이렇게 북한 관련 기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판국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또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후보자들이 그 유권자를 손잡을 때
그 느낌. 체온, 느낌. 그것도 표정 이걸 보고 네. 느끼는데 근데 그것도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당선을 확신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처음 경험해봐서 못 느끼신 거죠. 그러면 자, 판세를 만약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야권 연대가 안 된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의 답보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과연 개헌선까지 18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오늘 한번 판세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이 전체 의석이 122석이거든요. 그 중에 그 야당이 한 절반, 60석 정도 얻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 28석입니다. 이걸 그 야당이 또 다 얻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가 27석이거든요. 이 중에 뭐 한 13석 정도 얻는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게 80, 90, 101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그렇죠.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에서 이게 지금 65석이에요. 여기가 지금 저 호남, 충청, 강원, 제주 합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이게 다 합해봐야 65석인데, 66석인데, 이 부산, 경상, 남북도 영남을 합하면 65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뭐 잘하면 한두 개,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서도 한 두세 개, 한 5개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 5개 얻으면 106석에다가 제주도에서, 강원도는 새누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고요. 많이 얻으면 야당이 하나 정도. 원주. 원주. 그 다음에 제주에서 한 2석 정도 얻으면 이게 108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새누리가 한 35% 얻는다고 보면 야당이 한 65% 되거든요. 그러면은 47석이니까 그 중에 한 25개 정도는 얻는다고 봐야죠. 저 대충 잡더라도.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지금 132석이에요. 그래서 야당 전체를 합하면은 한 130석은 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새누리는 이제 170석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인데 이 여야가 서로 뭐 공천 내용이라든지 뭐 저 계파 싸움 이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실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근데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런 그 공천 내용을 넘어서서 간다라고 본다면 당장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한 2주일 뒤에 투표를 할 텐데요. 투표를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흥분을 이제 가라앉힌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가 일단은 어찌 됐든지 간에 주택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금 8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젊은 층들의 어떤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 비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야당 전체로 보면은 이 130석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을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권 연대라는 부분이요. 야권 연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저 강서에 있는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그 당 중앙 방침과 완전히 어긋나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시민단체한테 완전히 맡겼습니다. 단일화 방식도 그쪽에서 알아서 정해주면 내가 다 따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야권 연대가 어찌됐든지 간에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나타난다면 수도권에서 이것도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야당에게는 지금 현재 유리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하더라도 130석에다가 플러스가 분명히 될 거다. 뭐 야권 연대가 뭐 최대한 된다면 뭐 한 거기에다 20석까지는 더 얹어줄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130석 플러스 알파에서 많이 얻으면 한 14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금 좋아질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공약으로서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김무성하고 최경환 씨가 딥키스를 한번 또 하는 큰 퍼포먼스를 하든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용민 씨 이야기한 대로 다시 북풍을 동원하는 이런 행태가 이제 나타나거든. 믿을 건 지금 북풍밖에는 없는. 근데 재밌는 거는 더민주는 사실 오늘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홍창선인지 정장선인지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40석을 원래 목표로 했다가 110에서 120으로 깎겠다. 그러니까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했죠?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이 얘기한 건데요. 그 정장선 단장이 그 얘기를 했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요즘 하는 발언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과반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야당이 최대한 얻어가지고 야권 전체가 140석을 얻는다는 얘기는 새누리가 160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새누리라고 한 얘기에는 이 무소속 새누리도 있습니다. 무소속 새누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어차피 초록이 동색이라 대선전이 되면 어차피 다 돌아갈 거예요. 복당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걸 제외한다면 그걸 뭐 많이 잡아서 한 10석 잡는다면 그 새누리 자체적으로만 뭐 한 150석 얻기가 간당간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도 해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과반을 얻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다가 정장선 단장의 경우에 140석 얘기를 했던 건요. 사실은 분당되기 전의 이야기죠. 분당되기 전에 지금 이 더민주당 그 전에 새정년이었죠. 새정년의 목표가 140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진보정당이 해준다면 140에서 145석 이 정도를 목표로 잡았던 건데 지금 분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장선 단장하는 얘기가 110석에서 130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더민주당의 목표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뭐 103석이다, 107석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엄살이죠. 엄살이라고 하면서 정장선 단장이 110석에서 130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계산한 걸로 이 더민주당만 제가 쭉 한번 빼봤거든요. 수도권에서 반타작, 충청도에서 반타작,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호남에서 반타작, 국민의당과 이제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치고 거기에다 이제 비례대표 한 15석 뭐 이런 식으로 얹어보면은 더민주당이 한 108, 9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야권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게 일부 효과가 들어간다라면 110석은 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치로 봤을 땐 130석인데 130까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더민주당이 110에서 130을 잡는 게 저는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김용민 총리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용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아침에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전략통해 분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숫자상으로 의석수 130에서 140 정도인데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요? 그게 같은 소스인데 우리 이용만 박사님 직접 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작권이 이용만 박사님 같은 근데 사실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전략상 우리가 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벌써부터 투표할 마음 없게 하면 안 되겠지만 새누리당 200석을 막아야 한다라는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지금의 캠페인은 또 유효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107석은 말이 안 되고 적어도 130에서 140석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한다. 근데 제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합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그냥 본전입니다. 그렇죠. 야당은 의석수를 더 늘린 그런 셈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야당도 의석수를 늘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거의 야당 전체 의석을 보면요. 그렇죠.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지난번에 19대 총선에서는 거의 유사한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합쳐서 그렇죠. 140석 정도 됐어요. 140석 가까이 됐죠. 거의 뭐 그냥 본전의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 유선전화입니다. 그렇죠. 또 평일에 이루어지는 전화 조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통적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그런 의사 표시가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뭐 야당 심판론, 뭐 북핵 심판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물밑에 잘 감지되지 않지만 대세처럼 형성된 것이 바로 정권 심판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8년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야권이 조금 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어떤 그 다수당은 못하더라도 여하간 단일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그 틀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마 앞으로의 그 국면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오늘로 14일 남은 겁니다. 그렇죠. 14일은요. 그야말로 선거에서 중간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 선거에 있어서는 거의 120일과도 같은 그런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요.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분석을 오늘 해봤냐면 요즘 뭐 180석을 새누리당이 넘을 거다 이런 야당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그 전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뭐 새누리당 200석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전망이 나온다면 사실은 야권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벌어졌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야권 지지층들에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야당이 지금 야권 전체가 최대로 얻는다고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140석 정도 얻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최대한 사실 지금 이번 선거만큼 야권에 유리한 선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거기에다 또 여당은 진박이네 비박이네 해가지고 저렇게 또 싸우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완전히 그 전제 군주로 지금 회귀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슨 뭐 대통령의 존영 어쩌고 뭐 이런 그 좋은 상황에서 야권이 과반을 못 얻고 기껏 최대 목표로 바라보는 게 한 140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선거운동 초반 분위기 보면서 여야별 판세 이렇게 쭉 얘기 나눠봤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장부경 PD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투표 전날인 다음 달 12일 자정까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색 있는 유세단을 만들어 선거 지원에 나선 각 정당의 상황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알파원 유세단이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친 인공지능 알파고에 당기호 1번을 합성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단 유세단, 누리스타 유세단이 선거운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된 의원들이 모여 유세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청래, 장하나, 김광진 의원 등이 중심인 더 컷 유세단입니다. 컷오프 동지회였지만 더 크라는 의미를 담아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더드림 유세단, 국민통합 유세단, 여성 더불어 유세단, 노동 유세단도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구성된 국민편 일당백 유세단을 꾸렸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각 분야별 의정활동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럼 후보자와 유세단이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게 될까요? 우선 후보자의 이름과 번호가 쓰여진 어깨띠나 표찰, 소품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세 차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이처럼 유세 차량을 타고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들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합니다.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써야 합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이처럼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이 담깁니다.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은 공고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가 가능합니다. 단 어깨띠나 유니폼 등의 소품을 사용할 수 없고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축의금, 식사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자원봉사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SNS, 팟캐스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열고 서명을 받는 등의 낙선 운동을 할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운동으로 20대 총선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개파 갈등 끝났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분위기거든요. 중앙당에서 무소속 의원 도우면 징계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 선거법상에 걸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자기 당 후보 도와줘야지 딴 당 도와주면은 해당 행위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보더라도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무소속 이해찬 후보예요. 그렇죠. 소속 시의원, 광역시의원이겠죠. 그렇죠. 세종시니까. 거기 의원들 대다수가 사실 이해찬 후보를 돕고 있는 상황이고 당 후보는 지금 뭐 새도 없이 조직도 없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양상인데 새누리는 대구의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출마하는 친유승민계 후보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유성걸 후보, 유성걸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선거 캠프 외벽에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진박 마케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무소속이면서 그 인수위원 출신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니 이 친구들이 지금 박심 마케팅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그어야 이게 아무래도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그 구분 짓기 위한 어떤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 존영 발언이 나온 거죠. 정말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존영 얘기해 볼게요. 아니 유승민 후보하고 무소속으로 나간 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진 그걸 존영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납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치사한 걸 떠나가지고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코미디라고.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존영을 논한다는 자체가요.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포스터 그 전시하지 마라, 게재하지 마라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존영을 뭐 돌려달라 뭐. 무슨 뭐 자기들이 가져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시안 게임 때인가 북한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응원단이 가다가 프랭카드 떨어졌잖아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그때 울면서 막 뭐 난리가 났잖아요. 존영이 그런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지금 남한이나 비슷하게 돌아가죠. 심지어 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거의 반신반인. 그런 행태들은요. 그걸 즐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결국 그 어떤 존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자율한 충성을 요구하고 그런 그 지도자에게 배신을 하면 가만두지 않는 아주 자율한 복수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바로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용민 평론가는 지금 목사가 되시려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 그 정정섭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간 많은 일에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거 신성 모독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발언이기 때문에 정종섭 씨가 행정자치부 장관 하기 전에는 서울대 교수였죠. 법대 교수였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학과로 통하는 그곳의 교수도 이렇게 정치문을 먹으면 맛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누구도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누구도 전제군주처럼 행세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그렇게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약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죠. 어딜 봐서 그 예수하고 비유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저는 이 레토릭 속에 이게 숨어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은 가론 유다다. 아,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이 귀를 잘랐을 때도 아니죠.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그걸 고쳐주면서 뭐 그러지 말라고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죠.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도리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랬지 공격하거나 뭐 배신자고 배신의 정치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벌의 학벌이 꼭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입증해준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도권에서 만약에 야권 연대가 가속화되거나 더 이제 활성화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영남 지역에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가 별도로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집에서 어느 한쪽에 새누리 쪽에 몰아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영남 출신 유권자들이 있을 텐데요. 수도권에도 있을 거고 이분들이 또 그러면 이제 결집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결집하기에는 지난 8년 동안 그 나라 운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특히 그 수도권으로 올수록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그 여야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더민주가 오히려 이 여당 새누리를 좀 앞서는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내에서 뭐 어느 출신 지역을 떠나가지고 정권에 대한 이반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야권 연대할수록 연대하는 쪽에 어떤 표는 몰아질지 몰라도 그쪽은 저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하나 나왔거든요. 대구시당 위원장일 겁니다. 아마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병에 출마한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곧 대구에다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동남권 신공항은 PK와 TK의 최대 충돌 지점입니다. 이제 PK 지역에서는 저기다가 하자는 거죠. 가덕도, 가덕도 쪽에 부산 시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TK 쪽은 TK가 아니라 경남 지역이긴 한데 밀양 쪽에다가 만들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섬을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고 저쪽은 산을 몇 개를 깎아야 되는지 몰라요. 다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서 그냥 덮고 말았는데 여기에 다시 불을 지폈단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위태롭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완승을 해야 기본인데 완승하기 어렵다는 것이니까 PK가 어떻게 되건 말건 TK만이라도 표를 얻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위기감, 위기의식 이것에 따른 발로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영을 칭하는 분이 그분이 지금 공천을 했는데 완성을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식, 이게 이쪽에서 패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 PK 지역에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부산 그렇죠. 영도. 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일부 좀 의석을 잃더라도 김무성의 길을 꺾어 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차원에서 PK에 대한 그런 뭐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의도가 담긴 건 아니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이 아니라 밀양에다 해야 된다. 이런 레토릭을 흘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렸다고 보는데 저는 이 영남이 이렇게 표결집이 안 된다, 이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산을 찾기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도 이렇게 이완이 됐는데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쉽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기감이 김무성, 최경환의 포옹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뭐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관훈 토론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대권 행보를 밝히는 듯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본인도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5선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걸 봤다. 내가 하면 또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갑자기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꺼냈거든요. 질문 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꺼내면서 그분도 뭐 마치 새누리당의 후보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잘 해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루비콘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건넜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건너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또 한 가지 더 있군요. 총선 끝나면 그만두겠다. 이 얘기도 했어요.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거 맞는가요? 아니 그런 발언을 보면 저기 무성이 나르샤도 다 대권 행보입니다. 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 뭐 지금 일단 지난번 그 옥새 파동으로 상당 부분 친박의 기세를 눌렀다. 자기가 주도권 회복을 일부 했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이 어제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말이죠. 뭐 반기문 나와라, 내가 붙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봐 줄까 저는 의문입니다. 총선 이후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하는 그날까지 레임덕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뭐 급격하게 레임덕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의 쐐기를 받기 위한 어떤 과감한 그런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뭐 대권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을 표시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아직은 그걸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루비콘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정치인 치고 대권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나이 70 넘으면 자기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 새로 이제 선출직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 이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이제 남은 것은 대권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대권에 도전을 실패한다면 이제 사실은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다음 대권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꿈은 있는데 아직 버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방금 그 김용민 씨 얘기한 대로 일단은 다음 대권에 도전하려면 여권 주자로서 도전하려면 사실상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아직까지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여권 후보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루비콘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관계를 유지하고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걸 적당히 뭉개거나 오죽하면은 뭐 저 30시간 법칙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자기가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들이거든요. 뭐 또 그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선 이후에 결과와 무관하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선 이후에
한편으로는 이 소위 진박 대 비박 간에 또 격렬한 투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빠지는 그런 그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보면 정치를 오래 했고요. YS 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일기에 있어서 상당히 빨라요. 네, 지금 어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총선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빠른 수익기의 어떤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대권 꿈은 지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 옥새 파동이나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뭐 어쨌든 반발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김무성 대표가 대권의 꿈이 있다면 그걸 허용할까요? 저는 지금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대변하고 있다. 그 친박의 지금 박근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그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원진 의원의 그 발언, 당이 높으신 분이 이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걸로 딱 대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선거 전 앞이니까 적전 분열을 할 수 없으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산하자. 선거 후에 정산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김무성 대표를 제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계속 새어나왔잖아요. 예전에 왜 그 이준석 지금 후보가 예전에 밝힌 것도 있잖아요. 그 KS, KS 얘들 쳐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십상시 발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을 쳐야 한다. 그렇죠. 김무성, 유승민. 실제로 유승민 이번에 쳤습니다. 김무성은 이제 당 대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사실 칠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해서 계속 늦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나중에 경선의 형태로 줬잖아요. 당 대표를 경선을 지킨다는 것도 망신주기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번에 또 왜 그 윤상현 의원이 그 막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 술 취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속내를 고스란히 다 드러낸 거거든요. 당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막 그 육두 문자를 사용해가면서 막말을 할 정도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갈등을 벌였고 또 지금 공천받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후보들을 보면은요, 소위 친박이 60% 정도로 많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박이 한 40% 가까이. 친박이 완전히 다 당을 장악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 총선 이후에 자기가 당대표 유지하고 싶어도요, 사실상 이제 떨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음 주로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국민TV는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동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수막을 내걸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건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TV가 이와 같이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보도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약 2주간의 선거운동 그리고 투개표까지 어느 때보다 예리한 감시의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TV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국민TV가 그걸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투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의 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부정 신고 어플리케이션 시민의 눈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정선거 행위를 기록,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주권을 지켜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TV와 시민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세요.